사건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터져요. 맞습니다. 근데 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성재 셰프의 유명세 때문에 더 커진 거지. 맞아요. 유명세로 인해서 부도 얻고 명예도 얻었잖아요. 그만큼 또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좀 바라봐야지. 사실 사건 사고 없는 가게, 구멍가게도 다 있어요. 매일매일. 관심과 논란을 비례한다. 관심 받은 만큼 그만큼 책임져야죠. 뭐 어쩔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오너 리스크라는 거죠. 내가 말도 안 되게 막 유명해지고 내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분명히 언젠가는 뭔가 하나 터질 거라는 거는 본인이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업계 관행이란 게 있다. 그거를 신입 직원들이 잘 지적을 하거든요. 신입들의 말을 체크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예 백지거든요. 이상한 건 이상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오너들이나 중간 관리자들은 그게 불편할 수 있어요. 원래 우리 이렇게. 근데 원래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입 직원들의 피드백을 가끔은 들여다봐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진짜 논란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일단 대가리를 받고 그다음에 사과를 먼저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이제 1번. 예, 1번 맞아요. 무조건.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네. 대한민국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15년째 사업하고 있는 공지훈입니다. 2026년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F&B 상반기 결산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줄 보조호스트 윤희원 대표님, 그리고 게스트 김찬호 대표님, 이정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업공간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있는 반은 인테리어업자, 반은 공간기획자 공지훈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물레동에서 돼지갈비 평양냉면 전문점 철산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혁입니다. 안양에서 모찌나베 전문점 운영하고 있는 호랑이굴 대표 김찬우라고 합니다. 용산에서 고깃집 난로연 운영하고 있는 윤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반기 결산이라서 주제가 좀 많아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 두쫑쿠와 반짝 유행 아이템입니다. F&B 업계 종사자로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로 새로 뭐 브랜드를 만든다거나 매장을 오픈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그냥 두쫑쿠로 예를 들면은 카페 입장에서는 마케팅 안 하고 바로 편승해서 그쵸. 새롭게 메뉴 만들어서 매출 올릴 수 있는 구조니까. 외식 업주 입장에선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반짝반짝 하더라도 이번에도 뭐 봄동 비빔밥? 그것도 저희 고깃집인데도 저희만의 방법으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제 손님들한테 신선한 메뉴로서 또 소개해 줄 수 있는 거고 매출도 당연히 조금 올라가는 거고. 지금 보고 계시는 프로그램 중에 레스토랑 파이터 네. 거기서도 칠리스 치즈 스틱 아, 나왔잖아요. 네네. 그치.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 칠리스 치즈 스틱이다 하면서 그걸 가서 먹잖아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 마케팅을 한 것도 아니고 그게 유행이니까 그게 또 매출로 이어지고. 맞아요. 그런 게 되게 긍정적인 효과예요. 맞아요, 스트릿 맞아요. 레스토랑 파이터에 나온 치즈 스틱 세트 메뉴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업셀링 되는 거고 업주 입장에서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봐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래픽에 편승하는 건 너무 나이스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조금 바쁜 매장에서는 오퍼레이션에 좀 악영향을 미칠 때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생각해볼 문제긴 한 게 손님 입장에서 여기 되게 장사 잘 되는데 두쫑쿠까지 파네? 그러면 약간 돈에 눈이 뒤집히셨나?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업장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판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맥락에 어울려야죠. 네, 맞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유행의 부정적인 그런 것도 있으세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 이걸 악용하는 아. 사람들은 이게 반짝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F&B 비즈니스에 무지한데 생계로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게 계속해서 보이니까 이걸 하면 내가 돈을 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이야기하는 기획형 프랜차이즈가 만들어지고 본질은 약한데 확장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저가형 아이템들이 생겨나는 거죠. 탕후루도 그렇고. 탕후루 같은. 같은 데가 대표적이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긴 합니다. 호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구 두쫑쿠에서 돈 벌었대, 누구 뭐 탕후루집에서 대박 났대. 그러면 자아가 강하지 않다면 그런 거에 휩쓸릴 수도 있는. 그래서 꼭 뭔가 선택하실 때 이게 얼마나 갈지 그러니까 매장에 적용을 하더라도 얼마나 가려나 그리고 내가 늦지 않았나 라는 거를 좀 검토를 하고 들어가야지 뒷북치면 좀 촌스러운 매장 될 수도 그쵸, 있거든요. 그쵸. 할 건 빨리 하든지. 유행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고 있잖아요. 짧아지죠. 맞아요. 이때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저희는 사실 잘 안 하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하고 싶은 욕망이 되게 커요. 이거 우리 가게랑도 잘 어울리는데 할까 하다가 안 하는 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트래픽을 눈 감고 피하기 참 아쉽거든요. 업주 입장으로서. 근데 그냥 우리는 유행 따라가는 업장이 아니야 라는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꼭 참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 내가 준비하면 끝나지 않을까? 내가 카다이프면서 하면 끝난다 이거. 내가 고점이다. 내가 고점이다. 네. 맞아요. 저도 너무 하고 싶거든요. 항상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근데 사실 유행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잖아요. 근데 이걸 하려고 새로운 또 오퍼레이션을 만들고 직원들한테 이런 걸 교육시키고 했는데 금방 끝내버리면 이걸 하려고 일주일 고민하고 짜가지고 일주일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 하고 있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2.9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재료를 쓰셨던 분들이 해야지, 이것 때문에 뭐 재료 갖고 맞아요. 오고 기계 들여오고 괜히 돈을 써서 얼마나 갈 줄 알고 이게. 팀원들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좀 맥락에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국밥집에서 두쪽 팔고. 실제로 배달 업체 중에서 국밥집인데 결합 세트 메뉴 만들어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네. 경우도 맞아요. 많았어요. 맞아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과 외식업에서의 노동이에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사태가 있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은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노동의 가치가 너무 많이 무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저도 업주 입장으로서 인건비 나가는 거 두렵고 아쉽죠, 솔직히. 근데 법적인 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고, 저희도 노무사분이랑 전사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 없냐, 그거부터 검토했고 계약서 체크하고,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주변에서도 그 얘기를 정말 한창 많이 했어요. 근데 찔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그런 걸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인건비 몇 프로다. 근데 그게 제가 그 업장을 가보면 오퍼레이션 때문에 나오는 인건비가 아닌 것 같은데 할 때가 있어요. 직원들 되게 쥐어짜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한편으로 너무 안타깝죠. 옛날에 이제 저 처음 외식업 직원을 일했을 때 그런 거 있어요. 원래 외식업 힘들어. 원래 외식업은 힘든 일이야 라고 이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대표가 되고서 일한 직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노동 강도를 갖고 가냐,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게 요즘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일을 해줌으로써 이 사업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이제 더 보게 되는 사례 중 하나지 않나. 다른 분들도 그래서 더 많이 이 사례 때문에 더 생각이 네.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이번 사건을 토대로. 저도 사실 그걸 보면서 비정상적인 인건비나 탈세나 위법을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막 이게 유지가 됐다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표자는 돈을 벌고 털고 나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브랜드가 생존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생각이? 저도 뭐 런던 베이글 뮤지엄 되게 안타까운 사례지만, 이 사례를 통해서 사실 모든 외식업자들이 되게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런던 베이글뿐만 아니라 모든 외식업 매장에서는 이런 노무 문제가 많이 터져요. 맞아요. 뭐 사실 다 디벼 보면 노무 문제 다 있어요.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좀 더 지키려고 하고, 줘야 될 건 주고 받아야 될 건 받고, 노무적인 법은 꼭 지키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요즘 젊은 직원들은 AI도 잘 돼 있고 챗GPT 너무 잘 돼 있어서 본인들이 다 찾아와서 요구해요. 월차는 왜 안 주는 거예요? 빨간 날에 왜 1.5배, 1.5배로 왜 안 줘요? 해야 돼. 다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는 외식업자분들이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시킬 거 다 지켜주고, 노무사도 이제 뭐 노무사 뭐 한 달에 뭐 10만 원이나 20만 원씩 주고 정확하게 법적인 거를 지켜줘야 돼요. 다음 주제, ETF 베이커리와 빵값 논란입니다. 원재료나 임대료 부담을 무시한 쇼냐, 아니면 빵플레이션은 사실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는데, F&B 업계 종사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빵집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 둘 다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뭐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피자, 마트에서 판매하는 통크치킨, 이런 건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른 거를 구매하게 하는, 이건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사실 소비자의 몫이고, 이걸 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고 막 공격을 하고, 이거는 조금 아쉽다. 대표님 어떠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누가 싸게 팔던 비싸게 팔던 그거는 본인 마음이고, 특히나 외식업에서 후킹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 대부분이 뭐 ETF 빵처럼 뭐 그렇게 이제 마케팅으로 써먹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나머지 외식업 하시는 분들도 오픈하실 때 다 이벤트 하잖아요. 후킹하기 위해서, 나를 알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소주 맥주 1,000원에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원가보다 더
더 낮게 팔므로써 고객들이 한 번쯤 와볼 수 있게끔 만드는 장치니까 되게 마케팅적인 전략이라서 그럼 거기에서 내가 잘하는 걸 배워서 나한테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지 조금 잘하고 막 잘 나간다라고 해서 질투하고 이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 저도 이게 빵을 안 해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봤던 빵이 그러니까 항상 어려워. 제가 했던 빵이 있긴 한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맹점주들은 크게 금액을 남기기 어려운 게 물류비랑 이런 게 있잖아요. 물류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판매가가 측정이 된 건데 ETF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한 번에 단발성이기도 했고 보통 원재료도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하시고 하다 보니까 가능했었던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제과제빵 하시는 분들을 공격을 하는 건 저는 사실 처음에 그냥 솔직하게 좀 너무 비약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분들은 사실 이제 월세도 내야 되고 그거 제외하고도 더 뭐 마케팅이라는 것도 계속 이루어져야지 그게 또 판매가 되는 거고.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퀄리티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취향이 저는 그렇게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급은 고급대로, 중급은 중급대로 소비를 하되 ETF 소금빵은 또 ETF대로 소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시장을 파괴하고 침범하고 막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럼 지속될 저성장 고물가 시대잖아요. 적정 가격은 좀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싸게 팔면 좋죠. 예를 들어 돼지고기 삼겹살 100g 기준으로 6, 7천에 팔면 너무 좋죠. 고객 좋다. 입장에서. 근데 판매자 입장에서 싸게 파는 건 너무 쉬운 전략이에요. 그런 건 너무 쉬운 전략이고 가격 전략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비싸게 팔까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도 인테리어 투자하는 거고 그래서 뭐 고물가 저성장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남들하고 다른 가치를 줘서 더 비싸게 팔까의 관점으로 고민을 많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저성장 고물가를 제가 최근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네. 스트릿 레스토랑 파이터를 보는데 나라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저는 떡볶이 5,000원에 파셨잖아요. 저는 좀 박리담에 저렴하게 많이 팔자를 항상 추구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좋은 목에 들어가서 확실한 값어치를 갖고 그걸 좀 비싸게 판매하는 것도 전략이다.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거기 계셨잖아요. 그렇게 막 함양 파 올려서 네. 1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신 분. 그래서 싸게 많이 팔자도 중요한데 많이 팔자가 제 생각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음식에 값어치를 부여하는 것도 손님들 입장에서는 맞아. 납득을 시켜준다고 하면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답변을 열심히 써왔는데 적정 가격이라는 건 일단 내가 뭘 만들지 뭐 아이템이 결정돼 있으면 내가 원자재 물건을 사다가 월세, 인건비 더해가지고 팔 수 있는 현재 최선의 가격은 사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팔 수 있는 갈비의 가격, 햄버거의 가격, 떡볶이 가격이라는 건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나진 않는데 다만 가격을 낮추고 싶다면 아까 ETF 베이커리처럼 구조적인 개선, 내가 이 빵집으로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나는 건물의 트래픽을 높이고 싶어 라는 목적이 있다면 그런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저희도 그래서 공장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가격을 높이고 싶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테리어를 더 예쁘게 한다든지 플레이팅에 신경을 쓴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요즘 생각하는 건 용도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아기가 지금 156일이거든요. 유모차 타고 웅eng에 다녀요. 아기랑 갈 수 있는 곳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실내여야지, 유모차 왔다 갔다 편해야 되지, 주차 가능해야 되지. 그런 가게들은 비싸요 대부분. 평소에 홀몸이었을 때는 여기 왜 이렇게 비싸? 할 곳들이 지금 감사하게 느껴져요. 비싼 건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면 용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럼 회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데이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용도에 정말 잘 세팅이 돼 있으면 가격을 조금 높여도 그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공장을 운영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희는 가격을 높이는 것보다는 가격을 유지하고 싶어서. 왜냐면 원자재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마진을 외부에 녹이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 소화를 하면서 어거지로 공장을 운영한 지 정말 오래됐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초반에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나서. 근데 지금은 흑자를 보고 있고 그래서 가격을 내가 남들보다 낮게 해서 싸움을 하고 싶으면 구조적인 혁신을 계속 해야 되고 높이고 싶으면 좀 용도 세팅을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가 좀 제가 생각한 답변입니다. 저희 업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회사의 완공의 기준에 따라서 10평의 바닥에 타일을 까는데 10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네. 거고 어떤 회사는 그걸 6명이 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12명을 넣어요. 완성도가 이제 다른 네.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기준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결국에는 타겟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조금 어긋나더라도 네네네. 빨리빨리 싸게 해주면 좋은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이라도 그 십자가가 어긋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가 어떤 곳에서 싸울 것인가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비슷한 예시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저희가 범계가 본점이고 바로 옆에 평촌점이 있어요. 롯데백화점점인데 바로 근처에. 근데 가격이 다르거든요. 본점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막 시끌시끌하고. 근데 평촌점은 기본 5, 60대 분들이 많이 소비를 하시는 분위기라 거기는 조용하고 4인석 위주고 유모차도 끌고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타겟층에 따라서 밸런스를 다르게 해서 적정 가격을 만드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륜당과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이에요. 가맹점주에게 이제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이른바 명륜당 사태가 있는데요.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일이었나요? 저도 이제 철산장 가맹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봤을 때는 일반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가맹점주분들이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매출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고, 근데 이제 본사 같은 경우에는 뭐 가맹비랑 물류비 이런 데서 이제 수익을 얻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금융까지 이제 도와드리는 거는 괜찮다. 주류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금융을 도와드릴 수 있는데 거기서 금융 수익까지 본사에서 갖고 가는 거는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나라고 생각은 들어요.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네, 왜냐면 저도 이제 네. 가맹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제 기준으로 저도 사실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는 잘 모르고요. 아시는 분도 없어서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도 작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실 주류대출을 권해드리진 않아요. 주류대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다만 그거를 잘 갚는 분을 많이는 못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희 가게도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필연적으로 잘 안 됐을 때 그 대출까지 떠안으면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주류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창업을 안 해드려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해드리면 좋죠. 창업자금 다들 부족하시고 더 내서 더 좋은 뭐 가고 싶은데 차입을 한다는 건 내가 갚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나 더 큰 매장 하고 싶어. 이런 명륜당 사태도 큰 매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큰 대출이 필요했고 게다가 그 대출 안에 본사의 수익이 껴있다면 이거는 정말 가맹점주들을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라는 좀 추측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대표님 뭐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 과감하게 말씀하신다라고 했는데 계속 말을 아끼시는 멘트가 느낌인데요. 급격히 줄어든. 아시는 분 있나요? 명륜당에? 아유 안 들어. 갑자기 명륜당 보금리 대출, 부당 대출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가맹 확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전략을 쓴 거겠죠. 그쵸. 명륜 진사갈비는 사실 평수도 뭐 50평, 70평, 100평 크게 가다 보니까 그 정도의 예산과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많이 없었을 텐데 공격적으로 가맹 확장을 하다 보니 분명히 가맹점주들한테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확장이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명제하에 이걸 했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 우리나라 저도 프랜차이즈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되게 공격적으로 올해 안에 막 50개, 100개, 200개 막 깔려고 하는 그 DNA가 프랜차이즈 점주들한테 좋은 건지 프랜차이즈 본사에게만 좋은 건지를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예비 가맹 점주도 그 보면 알잖아요. 이거 여긴 진짜 막 공격적으로 막 확장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고 본인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지 그거 하나 판단 못하면서 막 일을 그렇게 저질러 버리면 그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수억 들어가서 해가지고 그렇게 망해 먹으면 그 누가 구제해 줄 거예요. 뭐 정부가 구제해 줄 거예요. 결국 본인이 다 감당하셔야 되니까 그 무게감만큼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국에 약간 건강한 프랜차이즈가 자리 잡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어렵죠.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본사랑 가맹점 일단 수익 구조가 달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살짝 해요. 가맹점주는 매장이 잘 돼야 돈을 버는 건데 일부 본사들은 오픈만 하면은 거기서 가맹 수익이 생기고 물류를 주니까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맹점 빨리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사랑 가맹점주가 같이 성장할 수 있게 천천히 좀 안정적이고 좀 더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철선장은 그런 의미에서 천천히 가는 저희는 그래서 프랜차이즈죠. 사실 이미 100개, 200개 할 생각도 안 하고 딱 몇 개만 하자. 이렇게 한 40개, 50개만 하자. 그리고 거점 지역도 크게 나눠줘서 이렇게 수익이 분배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지금 가맹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어쨌든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시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의 건강한 프랜차이즈가 자리 잡기 어려운 이유와 그리고 호랑이 굴은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다를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해야 돼. 나 일어날 걸. 제가 외식인이라는
다른 회사의 이제 세미나 같은 데를 참석해서 경희대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되게 인상 깊은 말이 있었는데, 미시적으로 보면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고, 그걸 또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한국 노동시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람들이 직장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은퇴를 하고, 그리고 연금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창업시장으로 너무 많이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식업 비율이 되게 높잖아요. 그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고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플러스 창업을 하는데 허들이 너무 낮아요. 제가 베트남에서 돈가스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냥 그 가게를 내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어렵고 법은 되게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 프랜차이즈 법도 사실 되게 느슨한 편이에요. 지금 막 엄청 타이트해져 간다 하는데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되게 느슨한 편이에요. 저는 이 삼박자가 물려 들어가고 말씀해주신 서로 버는 수익 구조가 달라서 건강한 프랜차이즈를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랑이굴은 그래서 어떻게 아, 하고 네. PR이요? 네. 저희는 그래서 공장에서 대부분 물건을 직접 생산해요. 처음엔 대단한 비효율이었습니다. 왜냐면 OEM을 하는 게 솔직히 훨씬 효율적이고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효율적인데, 저희가 만드는 물건이 외부로 넘어가면 가격 협상력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협상권을 쥐고 있어야 점주님들 물류대를 안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공장을 가게가 하나일 때부터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근데 처음에 프랜차이즈 목적은 솔직히 아니었는데 이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의 최대 강점입니다, 사실. 지금 호랑이굴이 몇 년 됐죠? 9년차, 10년차 이제 접어들죠. 10년 이제. 됐는데 가맹점이 몇 개요? 몇 개 없어요. 7개? 7개. 직영 4개? 7개, 4개, 11개. 네. 보통 1년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1년에 하나도 힘들어요. 죽었어요. 천천히 그러니까 진짜 안정적인 브랜드. 튼튼하게 집을 짓는. 그리고 아까 명륜당 사태도 얘기하자면 전략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만약에 잘 됐으면 와 머리 잘 썼다 했을 거예요. 가맹 점주님들도 다 돈 벌고. 맞아. 근데 이게 경기가 나빠진 탓도 솔직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전략이 경기가 나빠지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박살이 나버린 것 같다. 다음 주제 모수 와인 논란입니다. 안성재 셰프의 모수가 좀 연이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와인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식사를 하러 가기 전에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시장에 가서 3,000원짜리 떡볶이를 먹는데 엄청난 퀄리티와 엄청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모수 같은 이제 파인다이닝 식당에 가기 전에는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비싼 금액에는 음식에 뭐 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나 전문성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업장에서 사실 이런 실수가 생기면 안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생기더라도 이후에 어떻게 이거를 대처를 하냐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맞아. 근데 대처했던 방법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게 업이 다르기는 하지만 모든 업에서 관성적인 행태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 안전 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안전 관리자를 선임을 하면 한 달에 뭐 한 300씩 나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전가가 돼야 되는 비용이다 보니까 이런 행태들이 모두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와인이 약간 그 지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행적으로는 그렇게 이상할 행동이 아닌데, 근데 이제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다음 태도 자체가 그렇게 올바른 방식은 아니었다,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저는 사실 업계가 이렇게 해서 발전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게 해석을 하면. 사실 그 행동에 대해서 뭐 지적은 뭐 제가 굳이 안 해도 다들 아시는 거고 굳이 얘기할 건 없지만, 그걸 통해서 다른 소믈리에 분들도 그걸 보실 거고 다른 파인다이닝 업종도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러면서 업계가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와인킹이라는 유튜버 분이 논란을 조금 더 깊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루셨는데, 와 정말 유튜버의 힘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거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모수 논란을 보고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도 위기가 진짜 많았어요. 말하고 싶지도 않는 정말 위기들이 많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위기는 사람에 대한 위기도 있고 뭐 위생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위기를 많이 겪다 보면 매뉴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 이런 매뉴얼이 필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위기나 이슈가 생겼을 때 그게 대표한테 얼마나 빨리 올라가냐. 맞아. 네, 그걸 대표가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직접 가서 수습을 하는 게 굉장히 쉽게 해결될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판단을 내려줄 수도 있고 대표가. 그 두 가지를 좀 매뉴얼과 빠른 보고 체계가 위기 대응 능력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파인다이닝 잘 가본 적도 없고 즐기지도 않는데, 뭐 이런 사건 사고는 난로연도 마찬가지고 호랑이굴도 마찬가지고 철산장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터져요. 계속 있죠. 큰 문제는.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터져요. 맞습니다. 근데 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성재 셰프의 유명세 때문에 더 커진 거지. 맞아요.
유명세로 인해서 부도 얻고 명예도 얻었잖아요. 그만큼 또 명이 있으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좀 바라봐야지. 사실 사건 사고 없는 가게, 구멍가게도 다 있어요. 매일매일. 관심과 논란을 비례한다. 관심 받은 만큼 그만큼 책임져야죠. 뭐 어쩔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오너 리스크라는 거죠. 내가 말도 안 되게 막 유명해지고 내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분명히 언젠가는 뭔가 하나 터질 거라는 거는 본인이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업계 관행이란 게 있다. 그거를 신입 직원들이 잘 지적을 하거든요. 신입들의 말을 체크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예 백지거든요. 이상한 건 이상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오너들이나 중간 관리자들은 그게 불편할 수 있어요. 원래 우리 이렇게. 근데 원래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입 직원들의 피드백을 가끔은 들여다봐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진짜 논란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일단 대가리를 받고 그다음에 사과를 먼저 하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번. 예, 1번 맞아요. 무조건.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네. 모수 이야기가 나온 김에 흑백 요리사와 파인다이닝의 대중화 그리고 그 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흑백 요리사 2로 다시 파인다이닝이 화제를 모으는 그렇죠. 듯했지만 실상은 줄폐업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파인다이닝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저희 쉬는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제가 어저께 딱 마침 마피아가 이제 새로 오픈한 신규 매장을 갔다 왔어요. 너무 맛있고 좋은데 먹으면서 주방을 딱 봤는데 테이블이 2개인데 일하시는 분이 한 7, 8분 계신 야. 거예요. 저도 외식업을 하니까 드는 생각은 이게 정말 인건비랑 재료비랑 했을 때 그 계산 수익성이 먼저 하잖아. 수익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막 엄청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저는 파인다이닝이나 시장이 계속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부터. 왜냐하면 사실 이전에 수비드라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파인다이닝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 나중에서는 이제 대중음식점에서 사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외식 시장이 점점 발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인다이닝은 순수 예술 같은 느낌이고 이제 대중음식은 상업이지 않나.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순수 예술이 잘 오래 지속이 돼야 더 시장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파인다이닝은 솔직히 잘 모르고요. 저도 뭐 먹으러만 몇 번 가봤지. 근데 그게 오마카세, 그러니까 스시를 다루시는 업장들이 요즘은 스시 바로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고퀄리티의 코스 요리로 먹어야 되는 스시가 하나의 플레이트 아니면 내가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술이랑 곁들여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게 너무 정확한 게 순수 예술에서 나온 기법들이 일반 대중 예술로 퍼지는 거, 그 표현이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모든 시장은 다양성이 있어야지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그 측면에서 저희 업계에서도 정말 디자인성 공사를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분들이 돈을 잘 버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돈을 벌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해줌으로써 그게 조금 더 대중화되면서 공간 디자인이라는 그 시장도 발전을 발전할 하기도 수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파인다이닝을 응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고는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팟캐스트를 해봤는데 끝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기엔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브랜딩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외식업의 트렌드도 해야 되는데 다행히 또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제가 워낙 좋아하시는 대표님들이랑 같이 해서 즐거운 수다 떨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전 진짜 많이 배운 거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그리고 저는 사실 디자이너 출신이라 요리사 출신이 아니어서 이런 얘기를 할 일이 없었거든요. 브랜딩 관련해서. 그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되게 너무 재밌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